미국 펜타곤의 고위장성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우리 발끝도 못 따라온다. 그러나 그 오만함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데는 딱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포기했던 차세대 핵심 무기 체계를 한국이 독자 기술로 완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년이 걸려도 못한다던 일을 한국은 단 3년 만에, 그것도 절반의 비용으로 해낸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백악관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특사를 보내라. 무조건 사와야 한다. 그 믿기 힘든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귀를 찢는 듯한 붉은 경고음이 펜타곤 지하 3층 전략물자 통제실의 정적을 갈라놓았습니다. 평소 냉철함을 잃지 않던 요원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와 대형 스크린을 오가며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전선 냄새와 수십 명의 남자가 흘리는 식은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 숨막히는 현장이 지금도 제 코끝에 생생합니다. 저는 토마스 헨리입니다. 미국 국방부 군수국 전략기획본부장으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걸프전부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까지 미군이 수행한 모든 현대전의 보급망을 설계하고 지휘해 온 사람입니다. 미국의 전쟁은 토마스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쳐온 미국의 국방 시스템이 사실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참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본부장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멸입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태평양 작전 지속 능력 평가, 7일 후 보급 완전 중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천조국이라 불리는 우리가 고작 일주일 만에 탄약이 바닥나고 함정이 멈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비축 물자가 얼만데. 조선소들은 보잉 공장은 당장 생산 라인 풀가동하라고 해. 하지만 돌아온 부관의 대답은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본부장님. 미국의 조선소는 이미 90%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아있는 두 곳도 인력난으로 가동률이 40% 미만입니다. 보잉 전투기 라인도 핵심 부품 수급 불가로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미국엔 없습니다.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20개가 넘던 미국의 대형 조선소가 이제 단 2개만 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마저도 늙고 병들어 중국이 1년에 군함 23척을 찍어낼 때 우리는 세 척도 겨우 만든다는 그 끔찍한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띄워진 세계 지도 위에서 수천 개의 붉은 경고등 사이로 유일하게 푸른색으로 빛나는 작은 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 저는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곳 펜타곤을 찾아와 사정했었죠. 기술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우리도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네 기술로는 100년이 걸려도 어림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파는 거나 사다 쓰세요. 그렇게 문전박대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가 주는 초콜릿이나 받아먹던 나라,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당장 무너질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본부장님 백악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플랜 K를 가동하랍니다. 플랜 K, 그게 뭔가? 한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군이 필요한 함정을 수리하고 부족한 155mm 포탄을 채워주고 멈춰선 전투기 라인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에 구조 요청을 보내라는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 10년 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면
미국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준비해, 당장 한국행 비행기를 띄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2년간 세계를 호령하던 갑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생존을 위해 구걸해야 하는 을의 옷을 입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눈에는 미국의 몰락과 새로운 거인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만했던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한국이라는 의외의 구세주를 만났는지에 대한 저희 처절한 고해성사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10년 전 한국 대표단이 두고 간 낡은 서류처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서류였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서라는 제목이 붙은 그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들은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서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 통제를 예상하고 독자적인 레이더 기술을 개발한다. 우리는 조선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보한다. 우리는 반도체 기술을 미사일 유도 장치에 접목한다.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의 몰락을 예견이라도 한 듯 우리가 버린 기술, 우리가 포기한 제조업을 주워 담아 갈고 닦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금융과 서비스업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들은 기름밥을 먹으며 공장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불야성을 이룬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제가 알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 측 관계자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환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굽신거리거나 눈치를 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시 올 줄 알았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를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국의 한 조선소였습니다. 백악관이 지목한 바로 그곳, 미 해군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차창밖 풍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물류 트럭의 행렬,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들. 미국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린 제조업의 활기가 이곳에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제 사무실에서 고개를 숙이던 한국 대표단 단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을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패배자의 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승리자의 예언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본부장님. 차 문이 열리고 저는 짬바다 내음을 맡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의 성벽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거대한 선박들이 도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보고서에서 보았던 수치, 전 세계 조선 물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그 압도적인 현장이 제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저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기가 선명하게 박힌 미 해군 구축함. 한 척이 한국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 분해되고 수리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한국의 도크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모습. 그것은 세계 질서가 뒤집혔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괴물 같은 나라 앞에서 미국의 생존을 건 협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까요? 아니면 10년 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차갑게 문을 닫아버릴까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내하는 직원을 따라 거대한 도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저희 한국에서의 첫날, 그리고 미국의 운명이 걸린 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마치 레이저 쇼처럼 쏟아지는 거대한 도크 앞에서 저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던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쇠 깎는 소음과 매캐한 기름 냄새로 가득 찬 미국의 낡은 조선소를 상상했던 제 오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차라리 거대한 반도체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오차 없이 강철판을 자르고 붙이는 광경은 기이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사람의 고함 대신 기계의 낮은 구동음만이 웅웅거리는 그 압도적인 정적 속에서 저는 뼈저린 패배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헨리 본부장님. 안내를 맡은 한국 조선소의 박 전무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거칠 것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펜타곤 복도에서 어깨를 움츠리며 기술 이전을 사정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30m 높이의 통제실로 올라갔습니다. 통제실 전면 유리를 통해 내려다본 현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드넓은 야드에 건조 중인 선박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현재 동시 건조 중인 LNG 운반선 12척입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있는 것이 본부장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미 해군 보급함이고요. 박 전무가 가리키는 곳을 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 저 보급함은 지난달에야 수리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었는데. 박 전무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6개월이겠죠.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3주면 충분합니다. 이미 선체 수리는 끝났고 현재 추진 시스템 교체 작업 중입니다. 다음 주면 출항 가능합니다. 3주.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미국 노퍽 해군기지 조선소에서는 같은 작업을 하려면 대기 순번만 1년, 작업 기간은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고작 3주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전규정은 지키고 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박 전무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키보드를 두드려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붉은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미 해군이 요구하는 밀리터리 스펙, 즉 군사표준 허용 오차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우리 공정의 실제 오차율이죠. 보시다시피 우리는 미군 기준보다 10배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접 불량률 0.001%.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불량률이 5%를 오가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제조가 아니라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화면을 전환하자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공정 현황판이 떴습니다. 현재 우리 조선소의 가동률은 98%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봐주십시오. 그가 가리킨 곳에는 납기 준수율 100%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10년간 단 한 척의 군함도 제때 인도하지 못해 허덕일 때 한국은 수백 척의 배를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본부장님, 10년 전 펜타곤에서 뵀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박 전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흠칫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은 기초 체력이 없어서 첨단 무기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그냥 우리가 만든 거 사다 쓰는 게 싸게 먹힌다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초가 부족했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는 미친 듯이 기초만 팠습니다. 쇠를 녹이고 두드리고 깎는 그 지루하고 힘든 제조업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금융과 소프트웨어에 취해 공장 문을 닫고 기술자들을 해고할 때 우리는 밤새 용접봉을 잡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박 전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LNG, 선박의 80%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미 해군이 자랑하는 이지스함의 핵심 선체 기술도 이제 우리가 앞서갑니다. 미국은 이제 돈이 있어도 배를 못 만들지만 우리는 돈만 주면 언제든 만듭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팩트 폭격. 말 그대로 뼈를 때리는 사실들 앞에서 32년 차 미 국방부 관료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제 수행원이 헐레벌떡 통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백악관에서 긴급 암호 전문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암호를 해독하고 내용을 확인한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긴급 태평양 칠함대 소속 항공모함 두 척 구동 개통 치명적 결함 발견. 즉시 수리 불가 시 작전 투입 불가. 한국 측의 수리 가능 여부 타진 바람. 항공모함. 미 해군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항공모함마저 멈춰 설 위기였습니다. 미국 본토의 조선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라 수리를 맡기면 3년은 좋게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항공모함 두 척을 놀린다? 그건 태평양을 중국에게 내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리는 걸 그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항공모함입니다. 네. 우리 항모 두 척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수리가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국방부 고위 관료가 타국의 일개 조선소 임원 앞에서 국가의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의 운명을 구걸하고 있는 꼴이라니. 박 전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크를 비워야겠군요. 그가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네. 항모 두 척을 동시에 올리려면 현재 건조 중인 상선 스케줄을 다 미뤄야 합니다. 위약금만 수천억 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가능합니다. 박 전무의 확신에 찬 대답.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번 수리는 단순한 하청 계약이 아닙니다. 미 해군 함정의 MRO, 즉 유지 보수 운영에 관한 정권을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기술 데이터, 설계 도면, 정비 이력까지 전부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고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미 해군의 1급 기밀을 한국 기업에 넘기라는 소리였습니다. 펜타곤 규정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항모를 고철로 썩힐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기밀을 넘기고서라도 살릴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본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기 기다리는 배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박 전무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수주 잔량이 3년치나 밀려 있다는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급한 건 우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32년간 지켜온 미국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박 전무는 옅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미국은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취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산의 밤거리는 불야성이었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저 불빛들, 밤새도록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 소리. 그것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심장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미국이 잠든 사이에, 우리가 금융노름에 빠져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이에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 쇠를 깎고 기름을 만지며 괴물 같은 힘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괴물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들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방문한 곳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제조 능력을 넘어선 그들이 숨기고 있던 진짜 생존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전율을 넘어선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미국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들만이 가진 독특하고도 무서운 그 무언가.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 전무와의 담판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 수리 계약을 맺었지만 제 본능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납기가 빨라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3년이 걸릴 일을 3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비밀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법적인 방법이나 날림 공사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닥칠 재앙은 제 목을 조를 테니까요. 새벽 2시 저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조선소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별똥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 구역으로 지정된 제3도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낮에 얼핏 보았을 때 유독 경비가 삼엄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미 국방부 토마스 헨리 본부장이오. 잠이 안 와서 산책 중이었소. 제 신분증을 확인한 그들은 무전을 치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박 전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제3도크 지하에 있는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두꺼운 강철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궁금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박 전무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홀로그램과 수십 개의 모니터,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조선소 통제실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의 워룸 전쟁 지휘소보다 더 정교하고 압도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디지털 트윈 그리고 전략 물자 통합 관제 시스템입니다. 박 전무가 손짓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의 설계도가 3차원으로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설계도 위에는 수만 개의 부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우리가 배를 뜯어봐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미 해군 함정의 모든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복제해 두었습니다. 배가 입항하기도 전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시뮬레이션을 끝냅니다. 그리고 배가 도크에 들어오는 순간 로봇들이 대기하고 있던 부품을 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기술 아닙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생존입니다. 박 전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본부장님.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죠. 만약 전쟁이 나면 미군 증원 전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버텨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장난 배를 3년씩 고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3주 아니 3일 안에 고쳐서 다시 바다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만든 겁니다. 머리를 한 대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은 효율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생존을 걸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절박함의 차이가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을 보여드리죠. 박 전무는 저를 지하 2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간에 수천 수만 개의 상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저는 상자 하나에 적힌 코드를 읽어보았습니다. 티타늄 합금 볼트, 특수 도료, 고강도 강판. 전부 전략 물자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섀도우 인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재고죠. 그림자 재고? 평소에는 상성 건조용 자재로 분류되지만 유사시에는 즉시 군함 수리용으로 전환되는 물자들입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전시 동원령이 내려지면 모든 민간 자원을 군수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미국은 재고 비용을 줄이겠다고 JIT,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을 도입해 창고를 비웠습니다. 부품 하나가 없어서 전투기가 멈추고 배가 서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이 엄청난 물량을 비축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 보고된 한국의 조선소는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이곳은 민간 기업의 탈을 쓴 거대한 병기고였습니다. 본부장님, 저기 저 라인을 보십시오. 박 전무가 가리킨 곳에는 평범해 보이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었습니다. 저 라인은 지금 LNG 선박의 파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빨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12시간 안에 155mm 포탄 탄피 생산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 옆에 자동차 공장은 전차 엔진 라인으로 바뀌고 반도체 공장은 미사일 유도 칩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공장이자 동시에 거대한 요새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칼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평화에 취해 잠들었을 때도 우리는 이 지하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시스템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에게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없으니까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중 하나의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라, 이거 곤란하군요. 박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우리 시스템에 침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항모 수리 정보를 빼내려는 모양입니다. 뭐라고요? 당장 막아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전무는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화면에 중국 해커들의 위치와 신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가 지킵니다. 미국처럼 뚫리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보안을 이유로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스템이 미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제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펜타곤이 결정하면 세상은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세상은 이곳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준비해온 이들이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박 전무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빈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손을 잡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대등한 친구로서 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기름때가 낀 그 손이 지금 미국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항복 선언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악수라는 것을.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박 전무는 저를 데리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한맺힌 듯 기술에 집착했는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진짜 역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낡은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박 전무가 가리킨 것은 최첨단 로봇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녹슨 선반 하나였습니다. 저게 우리 회장님이 40년 전 처음으로 배를 만들 때 썼던 기계입니다. 저 기계 앞에서 동료들이 과로로 쓰러져 죽어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처절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첨단 로봇들이 춤추듯 움직이는 생산 라인의 구석, 가장 어두운 곳에 그 낡은 기계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았던 눈부신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나 초정밀, 레이저 용접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녹슬고 투박한 선반 하나였습니다. 마치 화려한 파티장에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처럼 덩그러니 놓인 그 고철 덩어리 앞에서 박 전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고 거친 쇠붙이를 맨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물건 같군요. 이게 우리 회장님이 40년 전 처음으로 배를 만들 때 썼던 기계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배를 만들 흉내를 낼 때 썼던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심지어 제대로 된 도면 한 장 없었죠. 외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이 고철로 배를 만든다고? 너희는 그냥 농사나 짓는 게 낫겠다. 박 전무의 눈빛이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였겠죠. 제 대답에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요? 아니요. 그건 너무 한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저를 데리고 벽면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뼈대만 남은 건물들과 시체가 널려 있는 거리, 그리고 그 사이를 정처 없이 떠도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950년대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전쟁. 잊을 수 없죠. 그때 미군은 우리를 위해 싸워줬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국군에게 탱크가 몇 대 있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적어도 한 개 대대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0대였습니다. 네.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소련제 T-34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올 때 우리는 맨몸이었습니다. 대전차 무기조차 없어서 우리 군인들은 수류탄을 몸에 묻고 탱크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현대전에서 탱크 0대 대 242대라니. 그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군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이, 내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 쇠를 씹어 먹어서라도 무기를 만들고 피를 팔아서라도 공장을 짓겠다. 박 전무의 목소리에 서린한 흔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국인인 저에게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패권과 이익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지만 이들은 처절한 생존 본능으로 무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는 다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얼굴이 석탄 가루로 뒤덮인 채 갱도에서 나오는 광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공장을 지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독일의 지하 1000m 탄광으로 젊은이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 속 청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대, 연세대를 다니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독일 지하 갱도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며 일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에서 시체를 닦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월급의 90%를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기계를 샀고 그 기계로 오늘날의 삼성과 현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산업화는 풍부한 자원과 이민자들의 노동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영국의 부는 식민지 수탈의 결과였고요. 하지만 한국의 부는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본입니다, 본부장님. 박 전무가 낡은 선반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하루 8시간 일하고 퇴근할 때 우리는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쪽잠을 잤습니다. 52도가 넘는 중동의 사막에서 미국 회사가 도망칠 때 우리 노동자들은 횃불을 켜고 밤새 공사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힘없는 나라의 국민이 겪어야 할 서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오만함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32년간 한국을 그저 미국의 기술을 베껴 쓰는 추격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박함이라는 엔진을 달고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 전무님, 그건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쟁도 모르고 보릿고개도 모를 텐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DNA라는 건 무섭더군요. 박 전무가 모니터 화면을 띄웠습니다.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해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얀 방제복을 입고 개미떼처럼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유조선이 충돌해서 바다가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3만 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달려갔습니다. 123만 명이요? 정부가 동원한 겁니까? 아니요. 스스로 갔습니다. 자기 차에 기름 넣고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으면서 닭글걸레와 헌옷을 집에서 챙겨서 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를 보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말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1998년 국가부도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다고 하니까 351만 가구가 장롱 속에 있던 금반지를 꺼내왔습니다. 결혼반지, 아이 돌반지, 심지어 금리까지 뽑아서 내놨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국민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나라 빚을 갚은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뉴욕에 정전이 났을 때 상점을 약탈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바쁜 것이 제가 아는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DNA입니다. 박 전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 931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치른 셈이죠. 그때마다 왕은 도망치고 정부는 무능했지만 백성들이 낙과 괭이를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기억이, 그 뜨거운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왜 한국의 공장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지, 왜 그들이 불가능한 납기를 맞춰내는지, 왜 그들이 만든 무기가 고장나지 않는지. 그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고장나면 죽는다. 늦으면 죽는다. 힘이 없으면 죽는다. 이 처절한 공포가 그들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박 전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정의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그의 말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훈장도 32년의 경력도 초강대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도 그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역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당신들의 부와 힘은 누구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요.
박 전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펜타곤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단어로도 제가 느낀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괴물이다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한국은 기적이다라고 썼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기계가 아니라 심장으로 일한다. 미국이 이 나라와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그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작지만 위대한 거인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미국은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진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배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할 거대한 청사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의 구독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슴 벅찬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전무는 저를 공장의 가장 높은 곳, 비전 타워라 불리는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조선소뿐만 아니라 멀리 뻗어나가는 고속도로와 항만, 그리고 그 너머로 번쩍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저기 바다 끝을 봐주십시오.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선박들이 줄지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유럽으로, 중동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저 배 안에는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배터리가, 그리고 희망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보았던 것은 단순히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혈관을 돌게 하는 거대한 심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제 우리의 과거를 보셨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생존의 역사를요. 하지만 오늘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를 꿈꿨죠.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코리안 스탠다드를 꿈꿉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나라. 총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려는 길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MIT의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21세기의 강대국은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나라다. 한국은 이미 그 길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문을 걸어 잠글 때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그들의 기술로, 그들의 땀으로 세계를 엮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박 전무가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 모든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희 회장, 정주영 회장, 아니면 대통령?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는 수많은 차량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학생들, 새벽 시장에서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분들입니다. 위기가 오면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오고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지면 맨손으로 바위를 닦아내고 나라가 흔들리면 촛불 하나 들고 거리로 나오는 저 평범한 사람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들에게는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인의식,
우리를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 정신. 그 위대한 평범함이 모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놀랐던 그 첨단 기술, 그 압도적인 생산력, 그 기적 같은 속도. 그 모든 것은 시스템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을 믿지만 한국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2년간 펜타곤에 근무하며 수많은 영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훈장을 받은 장군도 억만장자 CEO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당신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의 국민 여러분, 바로 당신들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긴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수업료를 내는 것이다.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만했던 대서양의 시대가 저물고 작지만 위대한 거인이 깨어난 태평양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넘칩니다. 오만했던 미국인 토마스 헨리가 한국인들에게 바치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끝으로 저희 긴 고해성사를 마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이미 세계의 심장입니다.